나와 아내의 관계는 참으로 기묘하다. 나는 매달 아내에게 생활비로 800만 원을 송금한다. 집과 차는 모두 딸의 명의로 되어 있다. 남들이 보기에는 나는 더할 나위 없는 이상적인 남편의 표본이다. 하지만 나에게는 비밀이 있다. 나는 아내가 그 비밀을 안다는 것을 알고 아내 또한 내가 그 사실을 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둘 다 모르는 척 연기할 뿐이다. 나는 이 암묵적인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 믿었다. 어느 날 그녀가 문득 나를 향해 이렇게 말하기 전까지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우리 이혼해요. 나는 이번 달 생활비를 이미 보냈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심서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이번 달 생활비 보냈어. 그녀는 생태 테라리움 안의 도마뱀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허리를 숙이고 있었다. 잠시 후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뒤돌아서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네, 받았어요.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상냥했고 그녀에게서 풍기는 분위기만큼이나 온화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아, 할 말이 있는데 나 내일 제주도로 며칠 출장 가야 할 것 같아. 요즘 일이 너무 힘들어서 회사 직원들이 바람 좀 쐬고 오자고 난리라서. 그럼 며칠 더 있다 와요. 짐은 내가 싸줄까요? 그녀는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에 서서 옅은 미소를 띤 채 물었다. 아니 괜찮아. 거기 숙소에 회사에서 마련해둔 옷이 몇 벌 있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다 문득 무언가 생각난 듯 덧붙였다. 거긴 일교차가 크니까 겉옷 꼭 챙겨가요. 감기 걸려서 또 병원 신세 지지 말고요.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 말을 했다.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순전히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관심이었다. 나는 속으로 가만히 한숨을 내쉬었다. 심서연은 다정한 사람이다. 그건 그녀를 아는 모든 사람의 공통된 평가였고 물론 나도 포함이었다. 결혼 후 몇 년 동안 그녀는 항상 현모양처라는 네 글자에 걸맞은 완벽한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딸 하윤이에게는 한없이 다정한 엄마로서 곁에서 모든 걸음을 함께했다. 나에게는 인내심 강하고 너그러운 아내로서 언제나 세심하게 나를 챙겼다. 작년에 내가 비를 흠뻑 맞아 폐렴으로 입원했을 때 그녀는 헌신적으로 나를 간호했다. 몸에 좋다는 보약을 다리고 좋다는 민간요법까지 찾아다녔다. 의사는 보통 한 달은 꼬박 걸려야 회복될 거라고 했지만 나는 보름 만에 퇴원했다. 그녀는 그래도 안심이 안 되는지 의사에게 몇 번이나 되물었다. 정말 다 나은 건가요? 다시 출근해도 괜찮을까요? 의사가 확실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야 그녀는 마음속에 큰 돌덩이를 내려놓은 듯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심서연은 나를 사랑한다. 그녀의 삶에는 딸을 제외하면 오직 나뿐이었다. 내 사소한 일 하나하나가 그녀 세상의 중심이 되었다. 가벼운 감기 몸살에도 그녀는 어쩔 줄 몰라 했다. 사실 지금 이 시기에 내가 집을 떠나서는 안 됐다. 이틀 뒤는 장모님의 기일이었다. 두 분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생전 유언에 따라 유골은 깊은 산중에 뿌려졌다. 매년 기일이 되면 4대 시간을 등산해야 그곳에 닿을 수 있었다. 사실 내가 심서연을 처음 만난 것도 그녀가 홀로 부모님 산소를 찾으러 산에 올랐을 때였다. 깊은 산속에 여자 혼자 있는 것이 아무래도 위험해 보였기에 사귀고 난 후부터는 매년 기일마다 나는 한 번도 빠짐없이 그녀와 함께 산에 올랐다. 하지만 최근 들어 주민아가 변덕을 부리며 토라져 있었다. 나는 그녀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제주도에 함께 가기로 약속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내가 사무실 책상에 앉자마자 주민아가 바람처럼 방으로 들어왔다. 화려한 붉은색 원피스를 입은 채였다. 정지훈 씨, 어젯밤에 댁에 그분이랑 뜨거운 재회라도 하셨나? 그녀는 내 책상에 걸터 앉아 다리를 흔들며 웃음기 어린 얼굴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비서가 타놓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나 그 사람이랑 각방 쓴 지 몇 년 됐어. 알면서 뭘 그래. 주민아는 입술을 삐죽이며 비웃었다. 각방 쓰면 뭐해. 어차피 이 문 열고 저 문 들어가는 것뿐인데. 옛날에 정지훈 씨는 마누라 때문에 자살 소동까지 벌였잖아. 나는 어쩔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봤다. 너도 잘 알잖아. 서연이한테 약속했어.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이틀은 하윤이 보러 집에 가기로. 정말 딸 보러 가는 것뿐이니까 오해하지 마. 주민아는 2초간 침묵하더니 고개를 기울여 나를 쳐다봤다. 안 돼, 증명해봐. 나는 실소했다. 어떻게 증명하라고? 그녀는 입술을 살짝 깨물더니 하이힐 앞코로 내 다리 사이를 가볍게 툭 쳤다. 이걸로 증명해. 나는 살짝 열려있는 사무실 문을 힐끗 쳐다봤다. 밖에 사람들 다 있는데 어차피 오늘 오후에 제주도 가잖아. 오늘 밤에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주미나의 손이 스르르 미끄러져 들어왔다. 동작은 지극히 능숙했다. 내가 여기 들어온 거 보면 아무도 방해하러 안 들어와. 그리고 밖에 사람이 있어야 더 짜릿하지. 안 그래? 최근 들어 주미나는 이상할 정도로 조급해졌다. 욕구는 거의 무서울 정도로 강해졌고 성격도 변덕스럽게 화를 잘 냈다. 때로는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나조차 알 수 없었다. 골치 아픈 일을 피하기 위해 나는 당분간 그녀가 하자는 대로 맞춰주기로 했다. 나는 그녀의 흐트러진 손을 붙잡으며 웃으며 말했다. 조금 있다가 제발 조용히 좀 해줘. 싫어. 주미나는 사업 파트너이자 동시에 내 연녀다. 우리는 4년째 함께했다. 그녀는 심서연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심서연이 온순하고 부드러운 작은 토끼라면 주미나는 용맹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자였다. 강인하고 언제나 불굴의 기계와 카리스마를 뿜어냈다. 나와 그녀는 같은 도시의 금융회사에서 각각 부사장으로 일하는 경쟁 상대였다. 몇 번의 업무상 대결 끝에 우리는 서로에게 라이벌 의식과 동시에 깊은 이해심을 느끼게 되었다. 그녀는 확고한 비혼, 비출산주의자였다. 투자업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녀의 유명한 선언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나는 연봉 2억을 벌어. 돈도, 외모도, 능력도 있지. 그런데 왜 굳이 남자를 만나 애를 낳아서 내 삶의 질을 떨어뜨려야 하지? 그 말 한마디로 그녀는 수많은 젊은 여직원들의 우상이자 이상적인 여성의 롤모델이 되었다. 나는 아마 대부분의 남자가 외도하기 전에 갈등, 망설임, 양심의 가책 같은 복잡한 감정을 겪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다. 시간, 공간, 그리고 상대가 너무나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면 뇌는 생각할 겨를조차 없다는 것을. 예를 들어 나와 주미나의 첫 경험은 업계 관계자들을 위한 파티에서였다. 다들 몇 잔씩 술을 마신 상태였다. 호텔로 돌아가는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마주친 우리는 알 수 없는 이끌림에 격렬하게 서로를 끌어안고 키스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히는 동안에도 우리는 떨어질 줄 몰랐고 거의 서로에게 부딪히다시피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로 갈 시간도 없이 문 바로 뒤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 커피가 식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바지에 묻은 립스틱 자국을 닦았다. 주미나는 여전히 책상에 다리를 꼬고 앉아 태연하게 화장을 고치고 있었다.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가 울렸다. 그녀가 집어들어 확인하더니 피식 웃었다. 대개 그분이 비상약을 보냈네. 퀵으로 회사까지 보내서 제주도 가서 아프지 말고 건강 잘 챙기라고 전해달래. 진짜 내가 졌어. 그 여자한텐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 주미나는 내 앞에서 심서연을 언급할 때 단 한 번도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내 아내라고도 하지 않고 항상 대개 그분이라고 불렀다. 마치 이름조차 부를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아마 주미나의 마음속에서는 심서연이 여전히 내 아내라는 타이틀을 유지하는 이유가 단지 자신이 그 자리를 탐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녀는 독립적이고 결혼에 관심 없는 사람이니까. 외모, 학벌, 능력 모든 면에서 두 사람은 애초에 비교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니 심서연의 현재 행복은 사실상 주미나가 베풀어준 것이나 다름없었다. 모호한 불쾌감이 마음속에서 치밀어 올랐다. 나는 그녀의 손에서 전화기를 낚아채며 목소리를 낮췄다. 그래도 내 아내야. 그 사람이 신경 안 쓰는데 네가 왜 신경 써? 주미나는 잠시 얼어붙은 채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이내 그녀는 정말로 화가 났는지 차가운 표정으로 속옷을 챙겨 입고 하이힐 소리를 또각거리며 밖으로 나가버렸다. 예전 같았으면 그녀가 저렇게 화를 낼 때마다 나는 안절부절못하며 달려가 사과하고 빌고 온갖 방법으로 달랬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쾅 닫히는 문을 보면서도 꼼짝도 하기 싫었다. 창밖의 햇살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피곤하게 눈을 감았다. 잠시 후 심서연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요즘 들어 나는 자꾸만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지난 날들을 되새기곤 했다. 심서연은 공립고등학교 생물교사였다. 가냘프고 자그마한 체구에 보통 사람보다 몇 호는 더 하얀 피부,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언제나 입가에 걸린 옅은 미소. 사실 그녀는 눈이 무척 아름다웠다. 누군가를 집중해서 바라볼 때면 그 눈빛은 촉촉하게 빛나서 내가 학창시절 짝사랑했던 어떤 여배우를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그녀는 항상 안경을 썼다. 빛을 반사하는 그 렌즈 너머로 나는 그녀의 눈빛에 담긴 감정을 읽기 어려워졌다. 나는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렸다. 그날 나는 등산을 하다가 뱀에 물려 발이 퉁퉁 부어 걷지 못하게 되었다. 주위는 온통 황량한 산뿐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아 거의 절망 상태였다. 그때 검은색 등산복에 배낭을 맨 심서연이 산 중턱에서 천천히 내려왔다. 나는 반가우면서도 실망했다. 그녀는 너무나 가녀려서 도저히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허리를 숙여내 상처를 꼼꼼히 살피더니 조용히 독사는 아닌 것 같네요 라고 말하고는 빠르게 사라졌다. 잠시 후 돌아온 그녀의 손에는 한 움큼의 풀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씹어 으깬 뒤 내 상처에 붙여주었다. 1시간쯤 지나자 찐빵처럼 부풀어 올랐던 발이 가라앉아 간신히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기뻐하며 그녀가 누구냐고 물었다. 그때의 기분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목숨을 구해준 것만 같았다. 그녀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저는 고등학교 생물 교사예요. 그날 나는 그녀의 가녀린 어깨에 의지해 한 걸음 한 걸음 산을 내려왔다. 나와 주미나의 관계는 내 평온한 삶밖에 존재하는 비밀이었다. 남자란 본래 여러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법이다. 금융계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나는 아직 풋내기 청년에 불과했다. 술자리에서는 말을 잘 못했고 협상 테이블에서도 기세가 부족했다. 술에 취한 업계 선배 하나가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어떤 판에 들어가든 그에 맞는 역할을 제대로 해내야 해. 남자는 그걸 빨리 깨달을수록 성공하기 쉬운 거야. 그 말은 내게 경종을 울렸다. 그 후로 나는 그 말을 충실히 실천했다. 그의 말대로 내 경력은 승승장구했고 나 자신도 훨씬 자유롭고 편안해졌다. 심서연에게 나는 남편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가정 안에서 내 책임만 다하면 나는 성공한 남편이고 그녀 또한 행복한 아내라고 생각했다. 주미나와의 일은 결혼 생활 밖의 영역, 그녀가 굳이 알 필요 없는 부분이었다. 하지만 결국 불은 연기를 감출 수 없었다. 주미나는 비밀 유지에 그다지 신경 쓰는 타입이 아니었다. 반년 후 심서연도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공교롭게도 주미나의 생일은 딸 하윤이의 생일과 겹쳤다. 주미나는 격식을 매우 중시하는 사람이었고 사귀고 나서 첫 생일이니 당연히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래서 나는 아내와 딸에게 이틀간 출장을 가야 해서 생일 파티에 참석할 수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때 하윤이는 이제 겨우 8살, 엄마를 닮아 조용한 아이였다. 아이는 입술을 꾹 다물고 내게 다가와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요, 아빠. 아빠는 힘드시잖아요. 원래 계획은 호텔에서 이틀 밤낮을 보내며 세상과 단절된 채 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었다. 하지만 뜻밖에도 주미나가 자신이 좋아하는 디저트를 사러 가자고 조르는 바람에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케이크 가게 바로 앞에서 그녀가 장난스럽게 내 코에 생크림을 묻히며 크게 웃던 순간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고 그곳에서 몇 걸음 떨어지지 않은 곳에 손을 잡고 서 있는 심서연과 하윤이를 보았다. 두 사람 모두 놀란 표정이었지만 그들의 첫 반응은 분노가 아닌 기쁨이었다. 여보, 돌아왔군요. 아빠도 하윤이 생일 케이크 사러 왔어요? 주미나는 그들을 힐끗 쳐다보더니 태연하게 옆으로 비켜서서 마치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웃으며 케이크를 떠먹었다. 나는 즉시 평정심을 되찾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 엄마랑 하윤이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일찍 왔지. 역시나 두 모녀는 기뻐하며 달려와 내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아빠. 하윤이의 얼굴은 활짝 핀 꽃처럼 환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주미나가 나른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정 부사장님, 오늘 밤에 우리 프로젝트 때문에 밤새우기로 했잖아요. 잊으셨어요? 심서연이 주미나를 돌아보았다.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주미나는 미소를 지으며 조금도 피하지 않고 그녀와 시선을 마주했다. 나는 재빨리 결정을 내렸다. 이런 상황에서 주미나를 반박하면 오히려 의심만 살 뿐이었다. 나는 일부러 이마를 치는 척했다. 아, 깜빡할 뻔했네. 나는 심서연을 돌아보며 미안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2초간 침묵하다가 조용히 물었다. 정말 가야 해요?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 프로젝트 정말 중요해서 안 갈 수가 없어. 나는 하윤이를 위해 가장 비싼 공주님 케이크를 미리 주문해 두었다. 아이는 기뻐서 손뼉을 치며 소리쳤다. 고마워요, 아빠. 아빠가 최고예요. 주미나와 함께 떠날 때 나는 무의식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심서연은 하윤이의 손을 잡고 붐비는 길가에 서서 조용히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등 뒤로 비치는 석양이 그들의 뒷모습에 눈부신 후광을 드리웠다.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녀의 얼굴이 그 순간 조금 흐릿하게 보였다. 그날 밤
나는 낮에 주민아가 실언한 것에 대한 분노를 그녀에게 퍼부었다. 그녀는 인상을 찌푸리면서도 킥킥 웃었다. 매달 몇백만 원씩 생활비 주는 게 아깝네. 자존심도 하나 못 세우고. 내 마음속의 울분은 더욱 커졌고 나는 더욱 거칠어졌다. 다음 날 오후 나는 정말로 긴급한 업무를 받아 일주일간 출장을 가게 되었다. 나는 급히 호텔을 나와 짐을 챙기러 집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심서연에게 전화를 걸어 챙겨갈 옷을 미리 준비해달라고 부탁하려 했다. 그녀는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더니 이번에는 그대로 끊어버렸다. 짜증이 확 치밀어 올랐다. 나는 눈살을 찌푸리며 집으로 들어섰지만 집안은 텅 비어 있었다. 방학 기간이라 심서연은 거의 외출하지 않고 대부분 집에서 하윤이의 공부를 봐주었다. 그런데 오늘따라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짜증을 억누르며 직접 방에 들어가 대충 옷 몇 벌을 챙겨 캐리어에 쑤셔 넣었다. 집안의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고요해서 약간 불안한 기분마저 들었지만 나는 애써 무시했다. 노트북을 챙기러 서재에 들어갔을 때 나는 노트북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았다. 덮개가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다. 나는 멈칫했다. 그 노트북에는 경쟁사들의 내부 자료가 많이 들어 있었고 항상 카카오톡이 로그인된 상태였으며 심지어 주민아와 사귄 초기에 찍었던 가장 뜨거운 사적인 영상들도 저장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내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심서연은 도덕적 원칙이 매우 강한 사람, 심지어 도덕적 결벽증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녀는 절대로 내 개인 노트북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나는 아마 지난번에 내가 사용하고 덮개를 닫는 것을 잊었을 거라고 짐작했다. 나는 일주일간 출장을 갔다. 바로 다음 날 주민아는 참지 못하고 내가 있는 곳으로 날아왔다. 그래서 나는 낮에는 일에 바빴고 밤에는 그녀와 바빴다. 돌아오기 바로 전날이 되어서야 나는 문득 심서연이 내게 단 한 번도 다시 전화를 걸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전에는 결코 없었던 일이었다. 주민아가 놀리듯 웃었다. 혹시 그날 길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아직도 화나서 일부러 거리 두는 거 아냐? 자기 주권 선포하는 거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서연이는 그런 사람 아니야. 할 말 있으면 직접 말하는 스타일이야. 아무 말 안 하는 건 정말 아무 일 없다는 뜻이야. 역시나 내가 캐리어를 끌고 집에 들어서자 그녀가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완전히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나는 여전히 짜증이 남은 채로 문을 쾅 닫았다. 그녀가 나를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다. 왔어요? 그리고는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주최해서 하윤이를 데리고 이틀간 다녀왔다고 설명했다. 불행히도 가는 길에 핸드폰이 망가졌다고 했다. 메모 남겨뒀는데 못 봤어요? 나는 그녀를 쳐다봤다. 왜 또 안경을 썼어? 그녀는 안경테를 가볍게 밀어 올리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요즘 잘 안 보여서 역시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며칠 후 주민아는 환하게 웃으며 내게 임신했다고 통보했다. 나는 망연자실했다. 그럼 어떻게 할 생각이야?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어깨를 으쓱했다. 당연히 지워야지. 아이 때문에 내 인생에 족쇄를 채우고 싶진 않아. 그날 내가 수술을 마친 주민아를 부축하고 병원 로비를 나설 때 뜻밖에도 한약 봉투를 들고 들어오는 심서연과 마주쳤다. 주민아의 얼굴은 창백했다. 나는 산부인과 약 봉투를 들고 있었다. 당황해서 무슨 변명을 해야 할지 몰라. 얼음처럼 굳어서 있는데 오히려 심서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지훈 씨 동료분이 편찮으신가 봐요? 상사라면 부하 직원을 잘 챙겨야죠. 나는 서둘러 고개를 끄덕였다. 일하다가 급성 위염이 와서 내가 마침 차가 있어서 데려왔어. 당신은 어쩐 일이야? 병원에는 왜? 심서연이 약 봉투를 들어보였다. 당신 요즘 일 때문에 피곤하다고 했잖아요. 보약 좀 지으러 왔어요. 그 말을 듣자 내 마음속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솟아올랐다. 그녀는 내 건강을 그렇게 세심하게 챙기는데 나는 다른 여자를 데리고 낙태 수술을 시키고 있었다. 만약 그녀가 진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차를 몰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주민아가 놀라서 비명을 질렀다. 나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 순간 나는 문득 깨달았기 때문이다. 심서연은 이미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을. 나는 다시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아 쏜살같이 달렸다. 운전하는 내내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빠르게 회전했다. 그녀가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고 단지 모르는 척하기로 선택했다는 것. 사실 이건 이해하기 쉬운 일이었다. 내 연봉은 2억이 넘고
그녀는 월급 300만 원 남짓의 고등학교 교사일 뿐이다. 나는 성공한 키 크고 멋진 사회적으로 선망받는 엘리트 남성이지만 그녀는 그저 평범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중학교 교사다. 나는 그녀에게 그녀의 능력밖의 삶,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꿈의 가정을 선사했다. 그것은 물질적인 측면이었고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더욱 명백했다. 심서연은 나를 사랑한다. 나는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녀의 남편이며 그녀 딸의 아빠다. 나는 이 세상에서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가족이다. 그녀는 나를 떠날 수 없다. 생각이 정리되자 나는 갑자기 온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졌다. 나는 내 인생의 황금기를 여유롭게 즐기기 시작했다. 집에서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 건강과 일을 항상 걱정해주는 다정한 아내가 있었다. 교사로서 그녀는 딸을 완벽하게 돌보고 집안의 모든 일을 도맡아 했다. 나는 조금도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밖에서는 주민아가 자극과 만족감을 주었다. 그녀는 열정적이고 개방적이며 격정적이었고 무엇보다 내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돈도, 결혼도. 그녀는 오직 육체적, 정신적 교감만을 원했다. 솔직히 어떤 남자가 이런 삶을 거부할 수 있겠는가. 얼마 후 나와 주민아는 함께 사표를 내고 월급쟁이 생활을 청산하여 함께 투자 자문 회사를 차리기로 결정했다. 물론 이렇게 큰일은 심서연에게 먼저 알려야 했다. 첫째, 이것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고, 둘째, 어쨌든 주민아와 함께 회사를 차리는 일이었다. 심서연이 어느 정도 주민아의 존재를 묵인하고는 있었지만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녀가 감당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었다. 주민아는 웃으며 내게 말했다. 잘 됐네. 이 기회에 복종도 테스트나 한번 해보자. 당신의 마누라 조련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나도 좀 보게. 하하, 생각해보니 일리 있는 말이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에 나는 태연하게 그 이야기를 꺼냈다. 이야기를 다 들은 후 심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주민아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고 단 한 가지 요구를 제시했다. 가족의 모든 재산을 하윤이 이름으로 이전해줘요.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나는 회사 운영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회사를 차리는 건 항상 위험이 따른다는 건 알아요. 나는 단지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하윤이에게는 영향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2초도 채 망설이지 않고 동의했다. 몇 년간 돈을 많이 벌긴 했지만 대부분 집과 차를 사는 데 썼다. 작년에 8억짜리 아파트 대출을 막 갚았고 올해는 또 고급 세단을 샀다. 사실상 집에 남은 현금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녀의 요구는 내게 약간 불필요하게 느껴졌지만 이해할 수는 있었다. 게다가 딸 명의로 해봤자 내게는 아무 영향도 없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주민아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 와이프, 내가 당신 몸이랑 돈까지 다 뺏어갈 거라고는 생각 못하나 보네? 역시 사람은 자기 인식의 한계 안에서만 세상을 보는구나. 그녀는 한참을 웃었고 그 웃음소리를 듣는 내 마음 한구석이 조금 찔렸다. 어쨌든 나는 마침내 고된 월급쟁이 신세에서 벗어나 사장이 되었고 공식적으로 인생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이전 회사에서 쌓은 인맥과 자원을 바탕으로 우리 회사는 문을 열자마자 연이어 큰 프로젝트 몇 개를 성사시켰다. 주민아는 결벽증이 있다며 내게 더 이상 심서연과 잠자리를 갖지 말라고 명령했다. 우리는 일과 생활의 편의를 위해 도심의 한 펜트하우스를 임대했다. 나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거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 기간 동안 나는 진정으로 봄바람의 뜻을 얻어 말을 달리다 춘풍더위 마디지 는 것이 무엇인지 하루 만에 장안의 꽃을 다 본다 이르칸준 정한화 는 것이 무엇인지 실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심서연이 갑자기 하윤이를 데리고 회사로 찾아왔다. 그녀는 부드럽고 예의 바르게 자신이 정 대표의 아내라고 소개했고 하윤이 또한 예의 바르게 비서에게 물었다. 언니, 우리 아빠 사무실이 어디예요? 회사 전체가 경악에 빠졌다. 그전까지 모든 사람이 나와 주민아를 한 쌍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황급히 일어나 심서연을 사모님이라고 불렀다. 주민아는 즉시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의 눈에 이 회사는 두 사람의 결실이었다. 그녀와 내가 함께 피땀 흘려 세운 곳이었다.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그녀는 술자리에서 백주 2군을 마시고 피를 토한 적도 있었다. 나는 컴퓨터 앞에서 며칠 밤을 새웠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심서연이 당당하게 사모님이 된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하윤이가 있다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나는 불같이 화를 내며 미리 말도 없이 멋대로 회사에 찾아온 것에 대해 심서연을 크게 나무랐다.
심서연이 딸 앞에서 눈물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당신이 계속 집에 안 오니까 하윤이가 아빠를 보고 싶어 해서 그래서 데리고 찾아간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잠깐 들러서 인사만 하고 가려고 했는데 주 대표님 기분을 상하게 할 줄은 몰랐어요. 다음에 만나면 제가 직접 사과할게요. 하윤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와 엄마를 번갈아 쳐다봤다. 나는 그녀가 딸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났지만 슬픔과 서러움으로 가득 찬 그녀의 얼굴을 보자 마음이 가라앉았다. 나는 그녀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 목소리를 낮췄다. 됐어. 사과할 거 없어. 요즘 내가 좀 가정에 소홀했던 거 인정해. 그래서 주민아랑 상의했는데 이제부터 집 생활비를 월 5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올려주기로 했어. 이건 회사에서 지불할 거지만 당신도? 뒷말은 참아하지 못했다. 내 의도는 돈을 주고 그녀가 나와 주민아의 세계와 완전히 단절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던 심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입가에는 여전히 그 부드럽고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제 회사에는 안 갈게요. 제주도 여행은 당연히 취소되었다. 사실 나도 별로 가고 싶지 않았다. 애초에 가려 했던 것도 최근 주민아가 자주 신경질을 부리고 기분 변화가 심해져서 아래 직원들이 피곤해하고 업무 효율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그녀를 어디론가 데려가 기분 전환을 시켜주면 감정 조절에 도움이 될까 싶었다. 그녀의 개인 비서가 허둥지둥 나를 찾아왔다. 주 대표님이 전화를 안 받으시고 메시지에도 답이 없으세요. 정 대표님, 혹시 대표님이 한번 전화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나는 노트북을 덮고 가방을 챙겼다. 전화 안 해. 내버려둬. 그럼 어디 가세요? 나는 몇 초간 멈칫했다가 대답했다. 집에. 그렇다. 나는 갑자기 집에 가고 싶어졌다. 단순히 잠자는 곳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돌아가고 싶었다. 요즘 들어 그 생각이 종종 조용히 머릿속에 스며들었다. 주민하는 겉보기에는 개방적인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소유욕이 매우 강했다. 예전에는 짜릿한 미래가 모든 단점을 덮어주었지만 그 관계가 일상이 되자 모든 마력이 서서히 사라졌다. 때로는 우리 사이의 육체적 관계가 단지 이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특히 올해 초부터 회사가 시장의 영향을 받아 프로젝트 수가 급감하고 경제적 압박이 심해졌다. 몇 달은 일을 악물고 겨우 돈을 모아 심서연에게 보낼 수 있었다. 자존심 강한 주민아는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걱정 마. 대개 그분한테 매달 돈 주기로 약속했으니 한 푼도 안 빼먹을 테니까. 솔직히 말해서 나는 때때로 그녀가 심서연을 대하는 태도를 견딜 수 없었다. 특히 입만 열면 대개 그분 하는 식의 말투. 그에 반해 심서연은 너무나 잘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한 번도 울면서 나를 원망하지 않았고 주민아에게 찾아가 소란을 피운 적도 없었다. 내가 며칠씩 집에 들어가지 않아도 그녀는 전화를 걸어 건강 잘 챙기라고 당부했고 심지어 주민아의 건강까지 챙겨주라고 말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속에는 깊은 죄책감이 차올랐다. 마치 나와 주민아가 싸구려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추하고 비열한 불륜 커플이 된 것 같았다. 내가 문을 밀고 집으로 들어섰을 때 눈앞에는 심서연과 하윤이가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즐겁게 불고 있는 광경이 펼쳐졌다. 두 모녀는 나를 돌아보며 모두 조금 놀란 표정이었다. 또 왔네요? 심서연이 물었다. 나는 케이크를 힐끗 보고 되물었다. 누구 생일이야? 묻고 나서 바로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다. 케이크에는 붉은 글씨로 합격을 축하합니다. 찐벙타밍 라고 쓰여 있었다. 하윤이는 올해 겨우 초등학교 6학년이라 중요한 시험이 없었다. 그렇다면 아마 심서연의 학생과 관련된 일일 것이다. 나는 딸에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 딸 케이크 정말 좋아하네? 살찌겠다. 조심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윤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곧장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문까지 쾅 닫으면서 아빠라는 말 한마디도 없이 문득 생각이 났다. 올 한 해 동안 내가 집에 올 때마다 아이는 조용히 자기 방에 틀어박혀 거의 나와 말을 섞지 않았다. 예전처럼 살갑게 굴지도 않았다. 나는 멋쩍게 웃었다. 쟤 왜 저러지? 예전에는 아빠만 보면 딱 붙어서 떨어질 줄 모르더니 이제는 남 보듯 하네. 애들은 클수록 알 수가 없어. 심서연은 내 말에 대꾸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 조용히 나를 바라봤다. 제주도 안 가요? 나는 대충 대답했다.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갔어. 그녀는 나를 잠시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말했다.
주 대표님 능력 좋으시던데 그래도 그분이랑 회사 사람들 데리고 휴가 다녀오시는 게 일에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말을 듣자 내 마음속에는 동정, 죄책감, 그리고 슬픔이 뒤섞인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차올랐다. 그녀는 정말 너무나 약했다. 남들이 자신을 발밑에 짓밟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 사람들의 기분까지 신경 쓰고 있었다. 나는 심서영과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다. 예전에는 저녁 식사 후 우리 부부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그녀는 학교 이야기를, 나는 회사 이야기를 하곤 했다. 그때는 할 이야기가 끝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도마뱀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다. 도마뱀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키워. 나는 말을 걸기 위해 핑계를 댔다. 그런 작은 동물이 좋으면 내일 애완동물 가게 데려다 줄게. 마음껏 골라봐.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 도마뱀에게 먹이를 다 주고 나서 내가 여전히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고는 천천히 말했다. 이 도마뱀은 아주 특별해요.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뭐가 그렇게 특별한데? 그녀는 나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이건 사탄입 꼬리도 마뱀 부치예요. 몸이 작고 약해서 살아남기 위해 꼬리를 나무신 모양으로 진화시켰고 주변 환경에 따라 색깔도 바꿀 수 있죠. 자연계의 위장술 대가랄까?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대단하지 않아요? 그날 밤 나는 침대에서 뒤척이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갑자기 마음속에서 억누를 수 없는 충동이 솟아올랐다. 주민아를 만난 이후로 나는 항상 늦게까지 일한다는 핑계로 옆방에서 잤다. 나중에는 펜트하우스를 얻으면서 집에 오는 일은 더욱 드물어졌다. 나와 심서연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정한 의미의 부부가 아니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녀는 이제 겨우 30대 중반인데 독수공방하는 과부처럼 살고 있었다. 나는 정말 그녀에게 미안했다. 그렇게 생각하며 나는 이불을 걷고 일어나 조심스럽게 그녀의 방문을 열었다. 심서연은 침대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왠지 모르게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다. 나는 우리 두 사람의 첫 경험을 떠올렸다. 그때 부모님은 내게 집안 좋은 여자와 선을 보라고 주선하며 고아인 그녀와의 관계를 극렬히 반대했다. 어머니는 고집이 세고 완고한 분이셨다. 동네 사람들 앞에서 농약병을 들고 소리치셨다. 쟤랑 헤어지든지 내가 죽든지 해라. 나는 분노와 불만으로 가득 차 충동적으로 농약병을 빼앗아 벌컥벌컥 마셔버렸다. 다행히 그것은 어머니가 미리 물로 희석해둔 것이었다. 나는 이틀 만에 퇴원했고 그 일 이후 부모님은 내가 정말 그녀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셨다. 나중에 심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내게 물었다. 만약 그게 진짜 약이었으면 어떡해요? 어떻게 그렇게 목숨을 걸고 마실 수가 있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나도 그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어. 그냥 너랑 함께 할 수 없다면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 그녀는 여전히 장난칠 수 있냐며 내게 화를 냈지만 그 말은 내 진심이었다. 나는 그때 내가 심서연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똑똑히 기억한다. 정확히 어느 점이 좋았는지 말할 수는 없지만 그녀에게는 기묘한 마력이 있는 것 같았다. 그녀와 함께 있기만 하면 하늘은 더 푸르게 보였고 바람은 달콤하게 느껴졌으며 내 마음은 가을 호수처럼 고요해졌다. 그 사건을 계기로 2년간의 연애 끝에 우리는 처음으로 관계를 가졌고 그 후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조심스럽게 심서연 옆에 누웠다. 안경을 벗은 그녀의 얼굴을 보니 마치 과거의 어느 순간으로 돌아간 듯한 익숙함이 밀려왔다. 심장이 점점 더 빠르게 뛰었다. 서연아, 내 손이 그녀의 옷 속으로 들어가 허리에서부터 서서히 위로 올라갔다. 숨결도 가빠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심서연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경악에 찬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이미 이성을 잃고 있었다. 옛 기억과 감정이 본물 터지듯 밀려왔다. 나는 몸을 숙여 그녀를 강하게 짓누르며 깊게 키스했다. 우웩! 아래에 있던 그녀가 갑자기 헛구역질을 했다. 나는 멈칫했다. 그녀는 즉시 일어나 욕실로 달려갔다. 안에서 들려오는 구토 소리가 선명했다. 나는 나무 토막처럼 침대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잠시 후 심서연이 나왔다. 그녀는 나를 보며 미안한 듯 억지 미소를 지었다. 요즘 감기 기운이 있어서 속이 안 좋고 자꾸 메스꺼려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마음속에 짐을 내려놓은 듯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럼 푹 쉬어. 나 당분간은 계속 집에 있을 생각이야. 그녀는 마치 얼어붙은 듯 했다. 방금 뭐라고 했어요? 믿을 수 없다는 그녀의 표정을 보고 내 가슴이 찡했다. 그렇다. 그녀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수년간의 인내와 감수는 이미 본능이 되어버렸을 텐데 나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소중히 여겨진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놀라움을 선사하고 싶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옆방에 있던 내 핸드폰이 울렸다. 그녀는 즉시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 시간에 전화 오는 거면 분명 급한 일일 거예요. 얼른 받아봐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화면에는 주민아의 영상통화가 떠 있었다. 나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지만 그래도 통화 버튼을 눌렀다. 화면은 새까맣고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와 사각거리는 나무십 소리만 들렸다. 이윽고 화면 불빛에 주민아의 얼굴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그녀는 나를 몇 초간 쳐다보더니 갑자기 비웃었다. 역시 그놈의 집에 돌아갔구나. 응? 나는 감정을 억누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어디야? 오늘 하루 종일 회사 일은 신경도 안 쓰고 밑에 직원들이 결제 서류 때문에 찾는데 보이지도 않고. 그녀는 경멸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가 개처럼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으로 당신 내 집 생활비 대느라 내 삶의 질은 바닥을 치는데 이딴 회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지금 너랑 싸우고 싶지 않아. 내일 회사에서 얘기해. 내가 전화를 끊으려 하자 그녀가 갑자기 카메라를 돌렸다. 화면에는 밤중에 어둡고 흐릿한 산속 풍경이 나타났다. 나 제주도야. 내가 가면 당신도 와야 한다고 했지. 당신이 안 오면 나도 안 돌아갈 거야. 다음 날 아침 나는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다. 주민아는 항상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결과를 생각하지 않았다. 만약 위험한 일이 생기면 큰일이었다. 공항에 내려 택시를 타고 또 한참을 걸었다. 마침내 그녀가 보낸 위치 정보를 따라 한 전망대에서 그녀를 찾았다. 그녀는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높은 바위 끝에 앉아 있었다. 양손을 뒤로 짚고 바람에 다리를 흔들고 있었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그녀의 이름을 크게 불렀다. 그녀가 고개를 돌려 나를 향해 환하게 미소 짓더니 갑자기 크게 외쳤다. 정지훈 씨, 나 당신이랑 결혼할래. 주변을 지나던 몇몇 관광객들이 그 말을 듣고 박수를 치며 웃었다. 나는 멍하니 서서 감정을 억눌렀다.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 사람이 없는 구석으로 끌고 갔다. 주위가 완전히 조용해지자 나는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주민아, 도대체 무슨 짓이야? 그녀는 의기양양하게 한 바퀴 돌았다. 웨딩드레스가 활짝 핀 꽃처럼 펼쳐졌다.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정지훈 씨, 나 예뻐? 대개 그분이랑 비교하면 내가 완전 압승이지? 나는 여전히 침묵했다. 그녀가 고개를 기울여 나를 쳐다봤다. 그 눈빛은 집착과 갈망으로 나를 태워버릴 듯 뜨거웠다. 당신, 나랑 결혼하고 싶다고 했었지? 그녀는 살짝 웃었다. 그때는 결혼이나 출산 같은 건 생각도 안 해서 당신 말을 농담으로 여겼는데 이제 마음이 바뀌었어. 정지훈, 우리는 같은 부류의 사람이잖아. 육체적으로 잘 맞고 정신적으로도 통하고 심지어 아이까지 가졌었잖아. 문득 내 평생을 당신에게 맡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나와 주민아의 감정이 가장 깊었을 때 나는 정말로 이혼하고 그녀와 결혼하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 심지어 침대 위에서 열정적인 순간에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귓가에 속삭인 적도 있었다. 주민아, 나랑 결혼해줘. 하지만 그때 그녀는 그저 킥킥 웃으며 거만하게 거절했었다. 알잖아, 나는 비혼주의자야. 욕심 부리지 마. 그 후로 내 마음은 서서히 변했고 그 말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다. 왜 마음이 바뀐 거야? 나 지쳤어. 주민아가 다가와 나를 부드럽게 안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깊은 피로감이 묻어났다. 정지훈, 몇 년 동안 정말 너무 힘들었어. 몸도 마음도 지쳤고 나이도 이제 적지 않아. 남들 남편 있고 자식 있는 거 보면 당신이 매주 그 소위 집이라는 곳에 돌아가는 걸 보면 나 질투나. 나도 당신 아내가 되고 싶어. 기뻐? 그녀가 고개를 들어 눈물 어린 눈으로 나를 기대에 차바라봤다. 나는 침묵했다. 그녀의 눈빛은 내 침묵의 몇 초마다 얼어붙기 시작했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어젯밤에 둘이 잤지?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말 좀 가려서 해. 그녀가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다. 내가 말하는 게 듣기 거북해? 당신이 하는 짓은 안 거북하고? 정지훈,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을게. 나를 원해? 안 원해? 이게 마지막 기회야. 잘 생각하고 대답해. 나는 그녀를 보며 가만히 한숨을 내쉬었다.
주민아, 우리 지금 이대로도 좋지 않아? 좋기는 개뿔. 그녀는 갑자기 가시를 세운 고슴도치처럼 소리치며 분노를 터뜨렸다. 내가 몇 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위출혈이 날 때까지 술을 마셨어.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가 올 때까지 밤새 제안서를 수정했어. 지난 2년간 회사 유지하느라 내 적금 다 쏟아붓고 심지어 예전에 사모았던 명품 가방, 보석까지 다 팔았어. 결국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데? 당신 내 집구석으로 들어갔잖아. 그 여자는 빌어먹을 고등학교 교사 주제에 무슨 자격으로 내 피땀을 누리는 건데?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같이 소리쳤다. 그럼 나는? 너만 힘들어? 나도 허리 아프고 눈 침침하고 젊은 나이에 고혈압까지 생겼어. 서연이한테 돈 주는 거 네가 동의했잖아. 좀스럽게 숨어 사는 내연녀 되기 싫다고 당당하게 돈으로 명분을 사라고 한 게 너였잖아. 서연이가 네 체면 깎았어? 회사에 오지 말라고 하니까 바로 안 왔고 심지어 내 건강까지 걱정해줬어. 너 양심도 없어? 주민아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이를 갈았다. 오늘 당신 선택은 둘 중 하나야. 나랑 결혼하든지 헤어지든지. 나는 차갑게 웃었다. 헤어지자고 한 건 너야. 후회하지 마. 그녀는 나를 노려보더니 갑자기 개자식이라고 소리치며 달려들어 내 가슴을 강하게 밀쳤다. 그리고는 뒤돌아 달려갔다. 나는 비틀거리며 몇 걸음 물러서다가 바리바위 경사면에서 미끄러졌다. 온몸이 산비탈로 굴러떨어졌고 오른쪽 다리가 큰 돌에 세게 부딪혔다. 뚝! 메마른 소리가 울려 퍼지고 살을 찢는 듯한 고통이 온몸으로 퍼지면서 나는 정신을 잃었다. 의식이 희미해지는 와중에 머릿속에 갑자기 한 장면이 떠올랐다. 똑같은 산속 풍경. 심서연이 검은색 등산복에 배낭을 메고 산 정상에서 가볍게 걸어 내려오던 모습. 깨어나 보니 나는 제주도의 한 군 병원에 누워 있었다. 길을 잃은 한 무리의 관광객들이 나를 구해줬다고 했다. 의사는 내 대퇴골이 심하게 골절되었으며 완전히 회복되더라도 평생 다리를 절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젊은 사람이 참 안타깝네요.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아쉬워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오히려 온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주민아가 나를 산 아래로 밀었다. 이것은 내가 더 이상 그녀에게 빚진 것이 없다는 의미였다. 형사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한때는 진정한 부부처럼 여겼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충동적인 결혼 생각에 대해 내가 책임질 필요도 없었다. 그리고 심서연에 대해서는 나는 매우 자신 있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잃을 정도로 자존심 따위는 조금도 남지 않을 정도로 나를 사랑했다. 그녀는 내가 절름발이가 되었다고 해서 결코 나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기뻐하고 행복해할 것이다. 그래야만 그녀가 나를 완전히 곁에 붙잡아두고 온전한 가정을 다시 이룰 수 있을 테니까. 예전에는 내가 나중에 돌아가더라도 도덕적 원칙이 강한 심서연이 나와 주민아의 관계 때문에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예전처럼 사랑하지 못할까봐 걱정했었다. 예를 들어 내가 제주도에 오기 전날 밤 우리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한 거리감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침묵이 존재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나는 다쳤고 헌신적인 간호가 필요하며 곁에 사람이 필요하다. 가까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다시 사랑에 빠지기 쉽다. 이보다 더 좋은 해빙의 기회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니 내가 오랫동안 갇혀있던 모든 혼란이 이 절름발이 다리 하나로 모두 해결된 셈이다. 나는 서둘러 심서연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그녀는 항상 내 건강을 걱정했다. 예전에 내가 약간의 두통이나 가벼운 기침만 해도 그녀는 불 위에 앉은 것처럼 안절부절못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심하게 다쳤으니 그녀는 분명 패닉에 빠질 것이다. 나는 건강이 좀 더 나아지면 알리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나는 주민아와의 일을 단호하게 처리해야 했다. 나는 깨끗한 상태로 심서연에게 돌아가고 싶었다. 영상통화에서 주민아는 거의 비명을 질렀다. 내가 당신을 밀었다고? 당신 죽었어? 절름발이 됐냐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한 당신 재수 탓이지. 어디서 도덕군자인 척 나를 비난해? 책임 안 묻겠다고? 이 개자식, 내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그제야 동의했다고? 명백히 당신이 나한테 질려서 흥미 떨어지니까 엉덩이 털고 떠난 거잖아. 내가 눈이 멀었지. 내가 바보였어. 남들 내연녀 노릇하면 돈이라도 받는데 나는 뼈 빠지게 일하고 돈까지 갖다 바쳤어. 이제 보니 당신이랑 그년이랑 짜고 나를 함정에 빠뜨린 게 아닌가. 의심스러워. 고소할 거야. 사기죄로 강간죄로 고소할 거라고. 그녀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더 말해봤자 소용없었다.
나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마치 뒤틀리고 어두웠던 기억의 한 조각을 끝내는 것처럼. 병상에 등을 기대고 나는 가만히 한숨을 쉬었다. 그렇게 거만하고 자유분방하던 주민아가 미쳐 날뛰니 시장잡배와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그 후 나는 변호사를 통해 회사의 지분 및 자산 분할 문제를 처리하기 시작했다. 사실 분할할 가치도 얼마 남지 않았다. 지난 2년간 사업이 부진하면서 나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플랫폼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우리가 성공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졌다고 오만하게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이었는지. 우리를 떠받쳐준 것은 플랫폼 그 자체였다는 사실을 몰랐다. 몇 년 전 벌었던 돈 대부분은 사업에 쏟아부었고 빚도 약간 있었다. 다행히 매달 800만 원씩 주던 생활비는 꼬박꼬박 심서연의 손에 들어갔다. 몇 년간 합치면 약 4억 정도 되었고 집과 차까지 더하면 내가 한동안 일을 쉬더라도 우리는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마침내 나는 심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으니 그녀가 많이 걱정했을 것이다. 역시나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가득했다. 어디에요?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할 말이 있는데 너무 걱정하거나 놀라지 마. 나 다쳤어. 다음 날 심서연이 이 작은 병원에 나타났다. 그녀가 병실 문 밖에서 들어설 때 나는 문득 그녀를 처음 만났던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때도 다리 부상 때문이었고 그녀는 배낭을 메고 가볍게 내게 다가왔었다. 그 순간 나는 마음속에 평온함과 안도감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서연아, 나 괜찮아. 나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그녀는 내 손을 잡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병상 옆에 앉아 내 다리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머뭇거리며 물었다. 다시 걸을 수는 있대요?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농담했다. 걷기는 걷는데 의사 말이 아마 절름발이가 될 거래.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걸을 수 있으면 됐어요. 나는 웃으며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역시 내가 생각한 대로였다. 심서연은 나를 전혀 탓하지 않았다. 서연아, 나 너한테 해줄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있어. 지훈 씨, 저도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요. 우리는 동시에 입을 열었다. 둘 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듯이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당신 먼저 말해. 그녀는 고개를 숙여 배낭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내게 내밀었다. 우리 이혼해요. 나는 내 귀를 거의 믿을 수 없었다. 고개를 기울였다. 뭐라고? 그녀는 입술을 꾹 다물고 살짝 웃더니 천천히 말했다. 사실 당신이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이런 얘기를 꺼내면 안 되는데 서류는 이미 예전에 준비해뒀어요. 게다가 앞으로 우리 둘 다 바쁠 테니 마냥 미룰 수도 없고요. 정지훈 씨, 합의 내용은 간단하니까 먼저 한번 훑어보세요. 나는 얼어붙었다. 서류 첫 장에 쓰인 이혼 합의서라는 세 글자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나는 고개를 들고 목소리를 굳혔다. 서연아,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면 당장 그만둬. 나 오늘 기분 정말 좋았어. 너한테 깜짝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망치지 마. 심서연은 가만히 한숨을 쉬었다. 당신이 말하는 깜짝 선물이라는 게 혹시 주민아 씨랑 헤어지고 저랑 하윤이한테 돌아온다는 거였어요? 나는 그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지만 말을 잇지 못했다. 왜인지 알 수 없었다. 분명 그녀가 맞췄는데도 반응이 왜 이런지. 그녀는 의자의 등을 기댔다. 얼굴에는 약간의 조소가 담겨 있었다. 정지훈 씨, 몇 년 동안 당신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같네요. 당신은 정말 당신과 주민아 씨가 그런 짓을 하고 난 뒤에도 내가 집에서 당신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머릿속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때 명확하게 떠오른 유일한 생각은 그녀의 미소가 왜 이렇게 낯설까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녀가 저런 식으로 웃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시니컬하고 비꼬는 듯하고 태어나면서도 마치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듯한 본능적인 우월함이 묻어났다. 마치 동물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사자가 허세를 부리며 이빨을 드러내는 사마귀를 쳐다보는 것 같았다. 원래는 길게 말할 생각 없었는데 당신 반응을 보니 앞으로 여러 가지 일이 지체될 것 같네요. 정지훈 씨, 제가 당신 컴퓨터에서 당신과 주민아 씨의 그 역겨운 동영상들을 본 순간부터 당신은 제게 더 이상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 후로 제가 생각한 건 이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가 아니라 어떻게 이혼해야 하는가였어요. 물론 감정을 정리하는 데는 저와 하윤이 모두에게 시간이 필요했죠. 저는 제 미래의 삶을 다시 계획했어요. 그러려면 아주 많은 돈이 필요했고요.
그냥 평범하게 이혼해서 집만 반으로 나누는 건 제게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혼해도 꿋꿋하게 자립하는 여성들도 있죠. 저는 그들을 매우 존경하지만 제 자신을 잘 알아요. 저는 그런 타입의 사람이 아니에요. 평생을 살면서 저는 사회적 경쟁에서 단 한 번도 승자가 되어본 적이 없어요. 생물학은 우리에게 세상의 본질이 복잡성과 다양성이라고 가르쳐주죠. 저는 이 사회의 강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은 그렇죠. 주미나 씨도 마찬가지고요. 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우월했어요. 똑똑하고 건강하고 좋은 환경에서 자랐죠. 두 사람은 경쟁에 능하고 권력 게임을 잘하고 심지어 그것에 흥미를 느끼죠. 그래서 저는 그 일을 두 사람에게 맡기기로 결정했어요. 나는 얼어붙은 채 더듬거리며 물었다. 무슨 일을? 심서연은 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저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연민이 가득했다. 솔직히 말해서 두 사람은 저를 좀 실망시켰어요. 인간의 저급한 본능에 빠져 허우적대고 사회의 헛된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겨우 4년 만에 가졌던 모든 것을 탕진해버렸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거의 충분했으니까요. 뭐가 충분하다는 거야? 내가 물었다. 저와 하윤이가 호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돈이요.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머리가 얼어붙는 것 같았고 완전히 그녀의 말에 휘말려 들었다. 호주? 너랑 하윤이가 애를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야? 너는 내 아내고 하윤이는 내 딸이야. 내 돈이면 우리 세 식구 한국에서 충분히 풍족하게 살 수 있어. 호주로 가는 건 동의 못해. 심서연은 몇 초간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정지훈 씨, 당신은 돈이 없어요. 현재 당신 명의의 재산은 0원이에요.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목소리를 낮췄다. 무슨 소리야? 당신한테 보낸 돈을 포함한 모든 가족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이야. 말 몇 마디로 부정할 수 없어. 당신의 그 소위 인식을 법으로 대체하려고 하지 마. 그녀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기억 안 나요? 모든 재산은 하윤이 명의로 되어 있어요. 당신이 매달 보낸 돈으로 제가 호주에 산 집도 아이 명의고요. 자녀 명의의 재산은 이혼 시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나는 갑자기 눈을 부릅떴다. 문득 무언가 생각난 듯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래서 하윤이를 호주로 데려가려는 게 양육권을 뺏어서 아이 명의의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속셈이구나. 하윤이 어디 있어? 숨겨놨지? 심서연, 너 미쳤어? 돈 때문에 애를 해외로 데려가? 내가 양육권 소송 걸면 네가 이길 거라고 생각해? 심서연은 가만히 고개를 저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당신은 아이가 왜 호주에 가고 싶어 하는지 이유조차 모르면서 무슨 자격으로 양육권을 논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솔직히 말할게요. 정지훈 씨, 당신 컴퓨터에 있던 당신과 경쟁사의 탈세 공모 증거, 당신과 주미나 씨가 직접 찍은 74개의 불륜 동영상,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로 동거한 증거까지 모두 가지고 있어요. 합의 이혼할 건지 법정에서 볼 건지 당신이 선택해요. 그리고 양육권에 관해서는 법적으로만 8세 이상이면 자녀가 누구와 살고 싶은지 직접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당신이 지난 몇 년간 한 짓을 생각하면 하윤이가 누구를 선택할 것 같아요?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그 얼굴에는 여전히 익숙한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부드럽고 온화하고 조금의 살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떨리기 시작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다. 한참이 지나서야 나는 겨우 목이 맨소리로 말했다. 그럼 지난 몇 년간 계속 연기한 거야? 불쌍한 척, 감수하는 척 하면서 나와 주미나의 불륜을 방치하고 뒤로는 몰래 돈을 빼돌리고 나와 딸 사이를 이간질하고 심서연, 너 언제부터 그렇게 악독한 여자가 된 거야? 그녀는 여유롭게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나를 한 여성으로서 가장 굴욕적이고 무력하며 고통스러운 위치로 밀어넣었을 때 무슨 자격으로 내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쓰는 걸 금지하죠? 나는 소리쳤다. 그럼 하윤이는 일부러 우리 부녀 사이를 갈라놓은 거지? 아이 앞에서 약한 척해서 나에 대한 증오심을 키우게 했잖아. 걔는 네 친딸이야. 아이가 이 모든 걸 목격하게 만들다니 네가 엄마 자격이 있어? 그녀의 눈빛이 갑자기 심연의 냉기를 품은 듯 차가워졌다. 삶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왜 성장의 일부가 될 수 없죠? 게다가 하윤이의 삶에 어둠을 들이운 건 바로 당신 아니었나요? 나는 돌처럼 굳어 아주 오랫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나는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심서연은 조금도 강요하지 않았다. 그럼 소송 절차대로 진행하죠. 떠날 때
그녀는 그저 그렇게 태연하게 한마디를 남겼을 뿐이다. 그날 하루 종일 나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어딘가에서 반사된 햇빛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천천히 흘러가는 것을 지켜봤다.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 텅 빈 껍데기만 남은 것 같았다. 갑자기 나는 핸드폰을 꽉 쥐고 미친 듯이 하윤이의 학교 번호를 찾았다. 심서연은 내가 아이가 호주에 가는 이유조차 모르면서 무슨 자격으로 양육권을 논하냐고 했다. 분명 학교는 알고 있을 것이다. 마침내 전화기 저편에서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윤이 아버님 맞으시죠? 축하드립니다. 하윤이가 어릴 때부터 수학 천재였는데 이번에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개인전 금메달을 땄어요. 호주의 권위 있는 수학상 재단에서 전액 장학금까지 받아서 곧 그쪽으로 중학교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이건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나라의 자랑이에요. 부모님께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겠어요. 하윤이가 무대 위 수상 소감에서 울면서 지난 몇 년간 조건 없이 자신을 지지해준 엄마에게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망연자실한 채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하윤이가 수학을 잘한다고? 국제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다고? 곧 호주로 중학교 유학을 간다고?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다음 며칠간 나는 그저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다. 주민아가 찾아왔다. 그녀가 언제부터 내 침대 옆에 앉아 있었는지도 몰랐다. 불과 보름 만에 그녀는 시든 꽃처럼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얼굴은 멍했고 눈빛은 흐릿했다. 심서연을 찾아갔었어. 회사 파산하고 빚이 3억이 넘어. 예전에 회사에서 나간 돈이라도 돌려달라고 했지. 나랑 당신 둘 다 신용불량자 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결과는? 그 여자가 웃으면서 돈은 없지만 지난 몇 년간 우리가 열심히 일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싶대. 웃기지 않아? 분명히 바람 피운 건 그 여자고 삼각관계의 약자였는데 무슨 자격으로 우리한테 관용을 베푸는 척하는 거냐고. 정지훈, 우리 그 여자한테 제대로 당한 거 맞지? 나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물었다. 그 여자가 왜 그렇게 우리 건강을 챙겼는지 알아? 주민아는 입술을 꾹 다문 채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메마른 웃음을 터뜨렸다. 너도 짐작은 했겠지. 그 여자가 맞았어. 우리는 둘 다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그래. 그녀에게는 단지 돈을 벌어다 줄 건강한 도구가 필요했을 뿐이야. 그런데 지금은 어때? 두 도구는 고장났고 심지어 병까지 얻었으니 이제 필요 없어진 거지. 1년 후 심서연은 호주에서 온라인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사실 나는 이미 버티기를 포기했지만 마지막으로 영상으로나마 그녀와 하윤이를 보고 싶다는 생각에 소송 절차를 고집했다. 판결이 선고될 때 나는 영상 속 화면에 눈을 고정했다. 심서연은 세련되고 우아한 유럽풍 거실에 앉아 있었다. 창문 너머로는 비현실적일 정도로 푸른 하늘이 보였다. 집안은 그림처럼 아름다운 햇살로 가득했다. 그녀는 안경을 쓰지 않고 목선이 드러나는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햇볕에 그을려 구릿빛이 된 피부는 건강하고 생기 넘쳤다. 나는 문득 기억해냈다. 그녀는 원래 운동신경이 좋았다. 예전에 함께 산에 오를 때면 언제나 그녀가 가볍게 앞서가며 가끔 뒤돌아 나를 재촉하며 웃곤 했다. 법원은 이혼을 선고했다. 감사의 인사를 전한 후 그녀는 내게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영상이 끊기고 나는 꺼진 화면을 오랫동안 쳐다봤다. 밖에서 누군가 나를 불렀다. 정씨, 사무실 할아버지 화장실 가고 싶으시단다. 네, 갑니다. 나는 절뚝거리며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내가 일하는 곳은 도시 외곽의 한 요양원이었다. 나는 이곳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한다. 파산, 신용불량, 게다가 절름발이 다리까지. 한동안 나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전혀 구할 수 없었고 심지어 배달 일조차 나를 받아주지 않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는 더 이상奮斗할 의지조차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민아에게서 한 번 전화가 온 적이 있었다. 그녀는 신용불량자 명단에 올라 대기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 개인 사업자의 비서로 일한다고 했다. 한 번은 손님 접대 자리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위천공으로 오랫동안 입원했다고 했다. 그녀는 돈을 빌려달라며 몸만 나으면 바로 일해서 갚겠다고 말했다. 나는 내가 가진 돈 전부인 60만 원을 그녀에게 주었다. 그 후로 그녀는 더 이상 내게 연락하지 않았다. 사무실 할아버지가 설사를 했다. 화장실에서 푸드득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TV를 켰다. 화면에서는 동물 다큐멘터리가 방영되고 있었고 도마뱀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었다. 나는 한눈에 알아봤다. 그것은 바로 예전에 심서연이 키우던 그 도마뱀이었다.
매력적인 중저음의 내레이션이 흘러나왔다. 사탄입꼬리도 마뱀 붙이는 자연계의 경이로운 생물입니다. 약하고 느리며 공격 능력도 없어 먹이 사슬의 최하단에 위치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연계 최고의 위장술 대가입니다. 생존을 위해 그들은 자신의 형태를 주변 환경에 동화되도록 진화시켰고 때에 따라 적응하고 변화합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그들은 오랫동안 숨어 때를 기다릴 수 있으며 결정적인 순간에는 기꺼이 꼬리를 잘라 위기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갑니다. 동물은 영원히 인류의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은 높고 흰 구름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다. 저 하늘 아래 얼마나 많은 생존의 법칙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일어나고 있을까. 그리고 나는 그 경쟁의 패배자였다.